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이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즉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요. 우리 증시는 왜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타깃이 되었는지, 일부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과연 무차입 공매도 때문인지,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집중 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무차입 공매도 관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공매도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미리 파는 겁니다. 미리 파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투자 기법인데, 빌리지 않고 팔면 그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고 우리 법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글로벌 투자은행들 대표적인 IB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오랫동안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의적이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선 어떻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는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득희 대표님, 두 개의 IB죠. 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선 한 곳은 전산상 예측 가능한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빌릴 수 있는 게 100개다가 아니라 앞으로 빌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100개를 보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나중에 그 숫자를 맞춘 거였고요. 미리 빌려 놓아야 되는데 예. 빌릴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 했다. 예, 그러니까 100개가 빌릴 수 있는데 사실은 50개만 있었는데 네. 100개가 빌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구멍이 있는데 우리는 주식을 사고 나서 결제를 이틀 동안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만 메꾸면 된다는 게 이 두 군데의 핵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서 갚는 건 동일한 방식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빌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해서 했던 곳은 한 100억 정도 네. 무차입 공매도를 했고요. 네. 지금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400억을 앞에 빌릴 수 있는 것까지 한 것은 HSBC 홍콩 법인이었고요. 네.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A 부서가 B 부서가 있는데 A 부서는 사는 부서예요. 네. B 부서는 대차를 관리하는 주식에 있는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A 부서가 B 부서한테 너가 얼마 있는지 물어서 50주 빌릴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50주를 빌린 거예요. 그러면서 100주를 50주가 있으니까 기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역시 또 100주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B 부서가 내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50주를 빌려줬으면 50주를 빌려줬다고 전산에 기입을 해서 잔액이 50주라고 남아야 되는데 네. 전산에 기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100주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럼 A 부서는 50주를 B 부서인데 자기 내부 부서입니다. 50주를 차입을 했고 네. 그런데 전산에 또 100주가 더 빌릴 수 있으니까 사실상은 100주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150주를 공매도를 해서 50주가 무차입 공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리바. 방식으로 네. 400억을 했는데 저는 재질이 안 좋은 게 BNP 파리바라고가 재질이 안 좋다고 보는 왜 거죠. 재질이 HSBC보다 좀 더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왜 A가 B가 부서를 나누고 B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빌려주고 나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관행적이었다 아니면 담당자 실수였다. 그동안 그 불법 공매도에 걸렸던 증권사들이 대부분 했던 해명이거든요. 네. 이 해명에 맞아떨어질 수 있죠. 실수였다 이렇게. 관행이었다. 착각이었다, 직원들이 관행이었다. 잘못했다. 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고요. 아까 피의사라던 것은 예측 가능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액이 저는 그냥 의심되는 금액이 큰 군데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400억 정도를 했고 예. 이게는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한 게 100억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HSBC 홍콩 법인 BNP 파리바에서 방금 우리 김득희 대표님 설명해 주신 대로 무차입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팔았다.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다.
자, 이 빌리지 않고 팔았다. 관행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다고 하죠. 오랫동안 한 걸 보니까 뭐 이제 알고도 그냥 한 거죠. 계속 그죠? 이게 예. 불법인 줄 알고 그냥 예. 무시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는 빌려야 됩니다. 빌리지 못하면 무차입이 되는데 예측을 했던 그 빵꾸가 구멍이 비었던 다 나중에 2, 3일 안에 빌려서 갚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를 이루어진 것들은 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금감원 조사 발표하자마자 비사라고 표기되었던 100억 나왔던 회사였던 곳은 바로 전산을 개선을 해서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는 못 빌리게끔 전산 개선까지 이루어졌다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필기범 교수님, 자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우리는 왜 무차입 공매도를 이렇게 지금 법으로 막아놓고 있고 이게 왜 굉장히 중대한 범죄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워낙 그 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보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좀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진전된 논의를 좀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증권시장 거의 뭐 최악의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증권시장 최악의 범죄는 예를 들자면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또는 어떤 풍문의 유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차량 운전하다가 뭐 의도를 하건 의도치 않건 간에 종종 신호나 지시 위반을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이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지만 뭐 이걸 우리가 뭐 음주운전에서 어떤 보행자 사망 사고하고 같은 수준의 어떤 범죄다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그 많은 경우에 무차입 공매도를 주가 조작이나 뭐 그 이상의 범죄로 보는 것은 그다지 마땅하지 않다.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그렇죠. 보니까 중대 범죄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무차입에서 그 이제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내 증권 계좌 역으로 내 증권 계좌에 돈이 없어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건 우리가 그 미수 거래라고 하거든요. 미수 거래 있죠. 네, 미수 거래.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데 사는 거나 주식이 없는데 파는 거나 둘 다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그 T+1 결제라는 건데 이게 공매도만 T+1 결제 또는 무차입 공매도만 T+1 결제가 아니라 모든 매수 매도 거래의 결제일은 T+1 결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주문 후에 이틀 후 이틀 그렇죠. 결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예. 제가 지금 만약에 사던 팔던 그 거래를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오전에 결제가 되는 겁니다. 매도를 하건 매수를 하건. 그래서 지금 그 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개인 투자자들 많이 하는데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무차입 공매수예요. 돈이 없는데 예, 그냥 일단 외상으로 사는 거다. 예, 사놓고 T+1까지 그걸 돈을 갖다 넣겠다는 거고 그게 그거는 법에서 허용을 하는 하는 거거든요. 건데. 예. 예. 근데 이거는 그 이 미수 또는 무차입 공매수는 되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안 된다. 나아가서 아주 뭐 극악한 범죄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마땅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 미수 거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이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게 있는데 그럼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도 뭐 조금 구분해 봐야 될 것 구분해 봐야 같은데요. 돼? 네. 왜냐하면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내에는 무조건 사든가 팔아야 돼요. 돈을 넣든가 팔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90일에서 지금 90일로 지금 늘어져 있는데 90일이라는 게 뭐예요? 90일 안에 무조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갚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 사서 갚아야 되는데 외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갚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을 이제. 갚아야 될 상환 기간에 아예 제한이 없다. 예, 무제한이다. 사실상 무제한이다 무기한이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미수 거래를 했을 때는 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틀 안에 그 결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법적으로 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인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제가 아까 BNP 그러니까 바리바 같은 BNP 경우에는 바리바. 재질이 안 좋다는 건데 두 군데가 다 왜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해치 차원에서 한 거였거든요. 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갈 거로 보이니까 이 내려가는 걸 해치 차원에서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내려간다는 저는 큰 범위에서는 시세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가 가진 주식에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공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면서 가지고 있는 차입을 하지 않고 무차입까지 하면서 주식을 더 많게 그 100주만 가지고 있었으면 100주 거래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주식이 내려갈 것을 안다는 거는 자기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지만 실제 주식 시장에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부 정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주를 팔지 않습니까? 그럼 100주 정도 팔아가지고 자기들 그게 정도 팔아서 기관이니까 시장이 움직이겠느냐? 그게 주가가 개인이었으면 그렇게 했는데 그게 100이 아니고 1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한 1% 이상이라고 보면 네. 그렇게 했을 때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저는 공매도를 더 하지 않았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주만 대차해서 하면 되는데 150, 1.5배를 했다는 것들은 시세 조종에 준한다. 우리 또 광범위 차원에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은 이게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 정도의 범죄로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허용이 돼 있어요? 예. 그 우리나라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주식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철lun거렸을 때 오는 이익이 크다 보니까 도입할 때부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합법으로 했다 불법으로 지금 바꾼 과정이 있는 거죠. 교수님, 무차입 공매도 다른 나라 상황, 규제 상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지. 지금 이제 대표님 미국 주식시장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 규제가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현재의 공매도에 대한 규제 체계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SEC의 그 일종의 그 우리 감독 규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밑에 규정. 규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레귤레이션 SHO가 지금 아주 구체적인 그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잘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 여기를 잘 읽어보면은 레귤레이션 SHO입니다. 우리 예. 인터넷에 나와 있고요.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 그 자체를 순전히 아주 불순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단지 그게 그 부정한 거래, 어떤 풍문의 유포랑 결합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공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떤 주가 조작과 결부해가지고 주가 공매도가 세력과 함께 들어간다든가 이런 어떤 부정한 거래와 결합하는 경우 또는 여기 이제 가끔 생기는데 그 결제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T+2일까지 무차입 상태로 일단 공매해놓고 주식을 넣어야 되는데 결제 넣어야 되는데 그 결제가 안 되는 결제 불이행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무차입 공매도 자체를 어떤 규제하고 금지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로 이런 사유를 들고 있지 그 무차입 공매도 자체가 시장을 교란한다거나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내린다 이런 것 때문에 규제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서 네이키드 쇼세일이 이게 불법이냐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 규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연방증권법이 있어요. Securities Act 1933년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및 그 SEC의 시행 규칙 규정 말고 여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법에 위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늘 우리 투자자들 특히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깊은 관심을 표시하는데 벌써 이 공매도 자체를 없애거나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상환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그런 댓글을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 입장은 어떠시면 우리는 어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외국에 있다면 뭐 끌고 와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 지금 형사처벌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할 법이 없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교수님 같이 말씀하셨던 경향이 아주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과징금까지 매길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과태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보고 고통법규 위반처럼 범칙금 매기듯이 과태료를 매겼는데 그것 또한 솜방망이였기 때문에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하면서 이제 법이 개정돼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혐의처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해서 공매도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2020년 작년 6월에 만들고 그리고 2022년 8월에 예. 공매도 조사팀으로 확대 개편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적발한 것들은 잘했다고 봐요. 그동안은 적발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에 있었던 유방 건수가 4건인데 이게 전부 다 외국인들 4건이고요. 외국인들? 21년도 14건이었는데 이제 이 조사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22년에 28건,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 벌써 30건 적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사를 하는 팀이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자기 업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걸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잡다 보니까 이 건수가 저는 더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 예. 이 건수가 늘어났던 그 이전부터 중요한 것들은 외국인이 100% 아니면 70% 이상 외인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꾸준하게 이 공매도가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났던 것은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가 바로 무차익 공매도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법이 규정하고 있기 무차익. 때문에 예. 이게 일어나는 건들이 그래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복현 원장의 그 발언은 지지하는데 한번 이복현 원장의 그 국정감사에서 실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그 평가를 해보면 예. 어떨까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어떤 업계에서는 이것들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을 저희가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결국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어쨌든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외국에 있는 사람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이라 상당히 세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는 뭐 지금까지 그 공매도나 어떤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처벌들이 크게 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예. 그것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우리도 아까 미국의 그 레귤레이션 SHO에서 지금 공매도 규제를 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그 공매도에는 어떤 규제가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예전에 무슨 뭐 감독 규정이나 뭐 이런데 있던 조항들이 더 상위법으로 올라가서 지금 법률 단계인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익 공매도는 금지를 한다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면 위반한 대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그래도 안 걸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예. 우리가 모든 범죄 100% 다 안 걸리죠. 모든 범죄가 뭐 심지어 굉장히 중대한 범죄 무슨 강도, 살인 뭐 이런 것들조차도 100% 다 우리가 예. 잡아낼 수 있으면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이겠지만은 예. 우리가 100% 다 그 적발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그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대로 적발이 되면은 법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그냥 처벌을 하면은 하면 되는 됩니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외국에 있다. 그쪽하고 뭐 무슨 범죄인 인도 조약 이런 게 돼야 또 가능한 거지. 뭐 지금 우리 사법권이 당연히 국내에서나 이게 통하는 거지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데가 상당히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어떤 공매도에 대한 일각의 어떤 주장에 뭐 동조하고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미디어 기사가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차익 공매도 또는 공매도를 거의 뭐 주가 조작급 범죄로 네.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기 너무 때문에 중대 범죄인 것처럼 예, 평가를 이게 이제 하고. 좀 여론이 아닌가라는 좀 국회의원도 그렇고 네. 감독 당국도 그렇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부에서 국민동의회 청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원에도 보니까 그러면 이런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라면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전산 시스템을 잘 구비하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좀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주식투자연합회가 이제 원래는 공매도 폐지였어요. 근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다가 그래도 한번 개혁은 해보자고 해서 내놓은 게 전산 시스템 강화. 전산 시스템으로. 원래 이것도 일반 투자자들이 주장했던 게 아니라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최위원장이 전산 시스템을 강화해서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실제 연구했고 국회에
보고까지 했고 기사화가 되었는데 왜 시스템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천문학적 돈이 든다고.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만들 천문학적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게 사실상 유야무야 되다 보고 지금은 이제 잡아내는 규정들을 전담반을 설치해서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백호 원장이 저렇게 발언한 건 저는 발언은 속은 시원한데 과연 범죄 인도 요청도 안 됐고 있고 우리 형량도 약해요. 예. 약한 형량을 가지고 외국에서 체포해 올 수 있느냐. 저는 차라리 국내에서 일어났던 관행적인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엄중한 과태료를 지불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냐 싶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 전산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즉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발됐던 정권사에다가 내부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을 입력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 숫자만큼 대차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각 개별사별 정권사들은 이제 이 제도를 따라서 지금 가고는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무차익 공매도가 관행이었다, 실수였다 변명이 됐냐면 전산으로서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거 팩스를 보낸다든가 메일로 한다든가 손으로 막 장부 적고 그러죠. 수기 장부. 수기로 적성한다든가 전화로 한다든가 이게 허용되다 보니까 이 시간 그러니까 사실상 대차하고 살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걸 무조건 전산화 시키면 딱 기간이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죠. 예. 실제 샀느냐 안 샀느냐.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엄벌과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데 이걸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는 게 한투현이라든가 일반 투자자들의 주장이고 이번 청원 내용의 핵심인 거거든요. 예. 그럼 정부는 뭘 할 거냐는 거죠. 천문학적 돈이 든다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 8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 발표 자료로 보면 더 많이 잡고 더 많이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범죄는 딱 그런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못 잡아내는 게 많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 100%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잡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금융범죄라. 그러니까 언젠가 금융범죄로. 잡히고 그 죄를 아주 형벌을 예. 무섭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할 한다면 텐데. 특히 그는 금융회사 직원들이거든요. 예. 자기의 좋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할 가능성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 전산 시스템, 모니터링 전산 시스템 구축에 큰 돈이 들어간다. 김대기 대표는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건 이제 정부 발표 내용이었어요. 아, 정부 발표 예, 천문학적인 들어가야 예. 된다. 그렇게 해서 도입을 그렇게 돈이 못하겠다.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할 효용성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군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주식 그 거래 시스템은 그 장내 시스템이고 주식 대차 시스템은 장외 시스템이고 이거는 이제 합치려면은 지금 그 거대한 장내 거래소 시스템도 뜯어 고쳐야 되고 거기다가 장외 시스템까지 같이 결합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장외 대차 중개를 하고 있는 예.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정산까지도 다 이게 통합이 되도록 뭔가 법도 바꿔야 되고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예. 이래저래 그 비용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걸 그렇게까지 큰 비용 들어가면서 구현할 가치가 있냐. 지금 그 현행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예. 그 위법에 대해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 지금 뭐 금지하고 있는 무차익 공매도라든가 적발했을 때 뭐 과징금, 과태료, 벌금 있는 그대로 법대로 그냥 적용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100% 적발이 되냐? 뭐 우리 사회에서 모든 위법 행위나 범죄가 다 100% 적발되면 좋겠지만은 그 이상적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모든 범죄를 적발하자고 전국 곳곳에 1m마다 CCTV를 설치하자. 네. 뭐 그 비용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다. 좋죠. 있으면 예. 좋은데 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죠. 비용 또 대비 효과가 그렇죠. 그 돈 있느냐. 들여서 어느 정도 그 우리 사회 편익이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를 비난하는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스르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뭔가 모니터링 네. 시스템을 만들자는 국민동의 청원서에 5만 명 넘는 분이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 또 하나 관련된 게 이번에 이 무차익 공매도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종목을 하나 보면 카카오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차익 공매도에 많이 들어있는데 결국 카카오가 이 글로벌 IB가 무차익 공매도를 하는 동안에 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무차익 공매도와 주가 하락과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 주가 하락에 조금
큰 동의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조금 비난이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은 그 인과관계를 조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5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42,8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특히 작년 9월 올 9월 같은 경우에는요. 공매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었는데요. 예. 카카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이 올 9월 그러니까 전년 9월에 잔고가 형성되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BNP 파리바가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딱 예를 들 수 있는 예, 거기 종목인데 보도 자료에도 카카오가 들어가 있었죠?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딱 예를 들 수 있고 실제 떨어진 거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 이슈 종목도 물론 일반 전문가들이 볼 때 고점이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이렇게 자기가 가진 주식들을 고점에서 팔면서 그걸 해치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수량들을 무차입으로 했다고 한다면 수익은 더 얻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과관계를 그런데 명확하게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에 있어서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뿐만 아니고 공매도를 포함한 매도 거래량들이 많다면 주가는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은 9월 달에 주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 같은 경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황제주였거든요. 10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8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카카오도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게 단순히 공매도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량이 늘어난, 공매도를 포함한 매도량이 늘어난 것 때문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주가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떨어졌느냐, 이 차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자, 우리 있습니다. 그럼 빈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네. 이게 무차익 공매도만이 아니라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뭐 공매도 세력도 매도의 하나니까. 뭐 결국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진실이 있고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진실은 뭐 신망이 아는 거고 또 이제 진실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주장과 가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입증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또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 그 공매도와 주가 하락 또는 뭐 무차익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의 어떤 상관관계 이거는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인과관계냐는 그건 완전 별개의 얘기거든요. 별개 얘기다. 다시 말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배 떨어진 게 과연 까마귀 때문이냐? 그냥 이게 우연히 두 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과관계는 그래서,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뭐 경제학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지만은 철학적인 주제거든요. 예. 이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규명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나 그런 어떤 연구나 그런 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혹시 공매도에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는 좀 어떤 거예요? 공매도의 긍정적인 긍정적인. 효과는 일단 뭐 거래량을 많이 늘리게 되는 것이죠. 거래량 다시 많이 말해서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갖고 있는 주식만 매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갖지 않은 주식까지도 빌려서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그 거래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공매도가 있음으로써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그런 종목이 그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순식간에 또 순식간에 지금 80만 원 정도로 떨어진 게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좀 지나친 버블이 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적정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증권시장의 중요한 기능인데 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뭐 오버슈팅 또는 뭐 버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거를 좀 억누르는데 공매도가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했다. 네. 매도 압력 외에도 공매도 압력까지 더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주식시장 거래액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걸 보면 이 공매도 제도가 조금 우리 개인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 기간을 동일하게 하자. 그러니까 상환 기간을 예.
그러니까 정하고 지금 같게. 개인이 이제 90일로 돼 있는데 뭐 120일로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댓글에서 올라온 듯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게 동의해요. 인과관계를 증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이 들다 하더라도 모니터링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도 못하고 지금 이런 논쟁들이 한 5년 이상 계속 이러다 보면 금융시장의 신뢰가 붕괴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년입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보다는 금융은 결국 종이 한 장으로 가지고 있는 신용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은 초기 비용은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회복된다면 그 비용은 상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 관련 논쟁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